충격입니다. 평화롭고 신비로운 인도네시아의 이런 충격적인 진실. 낮에는 히잡을 쓰고 경건한 무슬림으로, 밤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일하는 여성들의 이중생활. 한화 5,000원이면 하룻밤을 살 수 있는 충격적인 인도네시아 성매매 문화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1초만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희입니다. 20년 차 다큐멘터리 PD로 일하고 있죠. 제가 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세계 속의 한국인이라는 시리즈물인데요. 최근 새롭게 기획한 국제결혼의 진실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오게 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카메라를 든 손에 땀이 배어났어요. 자카르타의 습한 열기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죠. 숙련된 PD임에도 새로운 취재지의 첫 느낌은 언제나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습니다. 특히 이번 취재는 남달랐어요. 최근 5년간 우리나라 50대 이상 남성들의 동남아 국제결혼 증가 추세를 파헤치는 마지막 편이었기 때문이었죠. 현지 가이드 안토니오가 저를 향해 손짓하며 택시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시내로 향하는 차장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들이 제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시켰어요. 거리 곳곳에서 히잡을 쓴 여성들이 조용히 걸어다니는 모습, 남성들이 주로 운전하고 상점을 운영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이슬람 국가는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취재 계획을 검토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이슬람 여성과의 결혼에 대해 가진 환상, 그 이면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했어요. 제 노트북 화면에는 최근 통계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이슬람 국가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27%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광고를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 순종적이고 가정적이며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동남아 여성들을 소개한다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그 순간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죠. 과연 그 광고 문구가 전부일까? 그 이면에는 어떤 현실이 존재할까? 이런 의문들이 이번 다큐멘터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취재 계획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내일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현지 여성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가능하다면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국제결혼 중개업체도 만나볼 계획이었죠. 제작진들에게 내일의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자카르타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이슬람 기도 소리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했죠.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여성들, 그들의 삶과 꿈, 그리고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 히잡 속에 가려진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의 취재를 그려보았어요. 처음 보는 세계,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늘 그랬듯 설렘과 부담이 함께했지만 이번에는 더 큰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국제결혼을 고려하는 많은 한국 남성들에게 보여줄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내는 여정이 곧 시작될 테니까요. 자카르타의 전통시장 파사르 바루는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어요. 카메라를 든 저와 촬영감독 민수 씨가 시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향신료 냄새와 과일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푸른색, 빨간색, 노란색의 히잡을 쓴 여성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팔레트 같았죠. 시장의 소리를 녹음하며 둘러보는데 제 시선이 한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화려한 꽃무늬가 들어간 민트색 히잡을 쓴 여성이 망고와 파파야를 팔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이 특별히 눈에 띄었죠. 차분하면서도 친절한 미소, 정성스러운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수 씨에게 그쪽으로 카메라를 돌려보자고 손짓했어요. 우리가 다가가자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서툰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건네며 한국에서 온 기자라고 소개했죠. 그리고 인터뷰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이름은 라니이며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태양의 후예와 도깨비를 즐겨본다더군요. 그 말에 우리 사이의 어색함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촬영 준비를 하면서 라니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녀는 27세로 새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8살, 6살, 3살인 아이들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더군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지만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갓 만난 사이에 깊이 파고들 순 없었죠. 인터뷰가 시작되자 라니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이슬람 여성상을 보여주었어요. 결혼은 알라의 축복이며 남편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여성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5번 기도를 드리고 라마단 기간에는 철저히 금식한다고도 했죠. 그녀의 차분한 말투와 진지한 눈빛에서 신실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자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시장에서 버는 수입이 충분하냐는 질문에 라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다고 아이들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죠.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넘어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걱정? 불안? 아니면 감추고 있는 무언가? 인터뷰를 마치고 카메라를 끈 후 라니에게 내일 그녀의 가정생활을 취재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촬영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 말에 라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내일은 남편이 늦게 돌아온다며 다른 날은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대신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다른 장소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물었더니 그저 또 다른 일이라며 애매하게 대답했죠. 호기심이 생겼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시장을 나오면서 민수 씨가 라니에 대한 인상을 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형적인 무슬림 여성 같지만 뭔가 더 있을 것 같다고 말했죠. 저도 동의했어요. 라니의 말과 눈빛 사이에 미세한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또 카메라를 든 기자로서 볼 수 있는 현실은 얼마나 제한적일까? 히잡 속에 가려진 여성들의 진짜 삶은 어떤 모습일까? 라니와의 만남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 취재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라니의 인터뷰 장면을 여러 번 돌려보며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20년 경력의 저로서는 누군가가 카메라 앞에서 진실을 숨길 때의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었죠.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이야기, 말하지 않은 현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영상 정리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지 기자 수잔이었죠. 그녀는 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주겠다고 먼저 연락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잔이 자카르타의 다른 면을 보여주고 싶다며 지금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약간 피곤했지만 새로운 발견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승낙했습니다. 30분 후 수잔의 차를 타고 자카르타 북부로 향했어요. 그녀는 운전하면서 이슬람 사회의 이중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보수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말이었죠. 호기심이 생겼지만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어요. 곧 직접 보게 될 테니까요. 차는 글로도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낮에 봤던 자카르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바와 클럽들,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들. 히잡을 쓴 여성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잔이 한 바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그녀는 이곳이 외국인 전용 유흥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동과 유럽에서 온 남성들이 주로 찾는 곳이라고 했죠. 우리는 바에 들어가지 않고 길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곳에서 거리를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시선이 길 건너편에 고정됐어요. 바 입구에 서 있는 여성, 그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아침에 시장에서 만난 라니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히잡이 아닌 짧은 원피스 차림이었죠. 짙은 화장에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라니는 외국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의 팔짱을 끼고 바 안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수잔에게 무심코 그 여성이 오늘 인터뷰했던 사람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수잔은 놀라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낮에는 전통적인 무슬림 여성으로
밤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설명했죠. 경제적 필요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도 모르게 이중 생활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침에 본 라니, 결혼은 알라의 축복이라 말하던 그녀, 새 아이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던 그녀가 밤에는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니.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수잔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녀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실업률이 높아졌고 많은 가정이 생계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죠. 일부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라니를 더 지켜보고 싶었지만 그녀가 바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녀의 사생활을 너무 침범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내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잔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제가 본 것을 다큐멘터리에 그대로 담을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중요한 진실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라니와 그녀의 가족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됐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자카르타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같은 도시의 두 얼굴, 같은 여성의 두 모습. 이것이 제가 찾던 진실의 조각이었을까요? 히잡 속에 숨겨진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아픈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라니에게 내일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장소는 그녀가 편한 곳으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끄며 생각했어요. 내일 그녀는 어떤 얼굴로 나타날까? 그리고 과연 진실을 말해줄까? 다음 날 아침 라니의 답장을 받았어요. 그녀는 호텔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혼자 오세요 라는 짧은 문장이 메시지 끝에 덧붙여져 있었죠. 그 말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에게는 개인적인 미팅이 있다고만 말했어요. 이번 만남은 공식 인터뷰가 아닌 라니와의 사적인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도 녹음기도 없이 그녀를 만나러 갔어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주문한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살폈어요. 십시정각 라니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히잡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어요. 경계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죠. 라니는 제 앞에 앉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저를 봤냐고 물었습니다. 부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라니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원래 자바섬 중부의 작은 마을 출신이라고 했어요. 19살의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빠르게 새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무슬림 가정이었죠. 남편은 건설 현장의 감독으로 일했고 그녀는 가정주부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남편이 실직했어요. 그는 다른 일을 찾으려 했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축으로 버텼지만 곧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됐죠. 라니는 처음으로 집 밖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어요. 하지만 그 수입으로는 새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죠. 특히 큰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때 라니의 친구가 또 다른 일을 소개해줬어요. 밤에 외국인 전용 바에서 일하면 하루 일당이 시장에서 일주일 동안 버는 것보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녀는 결심했다고 해요. 라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히잡을 벗고 그런 옷을 입었을 때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말하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밤에 친척집에서 야간 간병 일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라니의 이중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게 된다면 가족 전체가 마을에서 쫓겨날 거라고 두려워했어요. 선희 씨,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내 현실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나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무슬림처럼 보이지만 가족을 위해 다른 삶을 살죠. 라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를 판단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와 희생에 존경심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신념과 명예까지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에 담아도 괜찮을지, 물론 라니의 얼굴과 목소리는 가리고 변조하겠다고 덧붙였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습니다. 자신 같은 여성들의 현실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단, 자신을 완전히 알아볼 수 없도록 해달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라니는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녀가 일하는 바에서 만난 다른 여성들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그녀처럼 이중생활을 하는 여성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심지어 한국인 남성과 국제 결혼을 준비 중인 여성도 있다고 했죠. 커피가 식어갔지만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라니는 국제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들려주었어요. 그녀의 사촌이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안정을 찾아 떠났지만 문화 차이와 소통 문제로 3년 만에 이혼했다고 해요. 그녀는 많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 남성들과의 결혼을 탈출구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적이고 조용한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도 꿈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다만 현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죠. 라니와 헤어지면서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진실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히잡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그 아픔과 희망을 담아달라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라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절박한 생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니와의 대화 이후 이틀 동안 그녀가 소개해준 여성들을 만났어요. 모두 라니처럼 낮과 밤의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슬람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여성들 중 한 명인 아이샤는 26세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초등학교 보조교사로 일하고 밤에는 라니와 같은 바에서 일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한국인 사업가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그녀의 이중생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아이샤는 결혼 후 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삶은 비밀로 묻고 정직한 아내로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죠. 그녀의 눈빛에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어요. 과연 그런 비밀을 간직한 채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녀의 선택을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체계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수잔의 도움으로 자카르타의 여성 인권 NGO를 찾았어요. 이 단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과 국제결혼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단체의 대표 마리아는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20년 동안 여성 인권 문제에 몸담아 온 활동가였습니다. 마리아의 사무실 벽에는 다양한 통계 자료와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국제결혼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마리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여성들이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남성들과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결혼은 경제적 이유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빈곤, 실업,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상호 이해의 부족입니다. 마리아가 말했어요. 외국 남성들은 순종적인 아시아 여성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고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기대하죠. 이런 잘못된 기대가 나중에 큰 실망과 갈등을 낳습니다. 마리아는 NGO에서 상담한 사례들을 익명으로 공유해 주었어요. 국제결혼 후 언어와 문화 차이로 고립된 여성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남편이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이혼당한 여성들. 그 이야기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성공적인 국제결혼의 공통점으로 충분한 사전 이해와 현실적인 기대를 꼽았어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였습니다. 자카르타 중심가에 위치한 이 회사는 한국, 일본, 호주 등의 남성들에게 인도네시아 여성을 소개해주는 곳이었어요. 업체의 대표 로버트는 혼혈인으로 유창한 영어로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문화교류와 진정한 사랑의 연결이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사무실 벽에 걸린 여성들의 사진과 그 아래 적힌 순종적, 가정적, 헌신적이라는 단어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로버트에게 여성들의 배경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물었어요. 그는 자신감 있게 철저한 신원조회를 한다고 대답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란이나 아이샤 같은 여성들의 이중생활이 이런 중개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여성문제연구소의 사회학자 디아나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히잡을 쓴 현대적인 무슬림 여성이었어요. 디아나 박사는 이슬람 사회 내 여성의 위치와 역할의 변화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그녀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보수성과 달리 인도네시아 사회는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여성들은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히잡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어떤 여성에게는 정체성이고 어떤 여성에게는 보호막이며 또 어떤 여성에게는 사회적 압력의 결과죠. 우리는 히잡 너머의 사람을 봐야 합니다. 디아나 박사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이번 취재를 통해 알게 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히잡 너머에 있는 여성의 진짜 모습, 그들의 고민과 선택, 꿈과 현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난 며칠간의 취재를 정리해봤어요. 처음 자카르타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순종적인 이슬람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이 자리 잡았어요. 라니와 같은 여성들의 이중생활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과 가부장적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다큐멘터리에 담아낼 것인가 하는 과제였어요. 특히 국제결혼을 고려하는 한국 남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3주가 지났어요. 자카르타에서 촬영한 수십 시간의 영상과 인터뷰 자료를 검토하며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라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이 컸어요. 그녀의 진실을 전달하면서도 그녀와 가족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수많은 인터뷰 테이프와 메모, 그리고 제 머릿속에 맴도는 라니의 얼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큐멘터리에 담아낼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아마도 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이런 질문으로 끝날 것 같아요. 당신이 결혼하려는 여성은 누구입니까? 그녀의 문화적 배경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그녀만의 이야기도 들으려 하시나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환상이 아닌 현실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만남의 시작이 아닐까요?